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직업이나 겉모습보단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느꼈고, 나중에 동설 만났을 땐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겉모습을 아무리 가꾸어도 내면이 못난 사람은 결국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잘난 겉모습으로도 추한 내면을 가리지 못한 저희 동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빤 화물차 운전을 하시고 엄만 식당에서 일하면서 저와 남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어요. 아빤 남들 다 자는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셨고 엄만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 저희 부모님이 저와 남동생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은화야, 은수야, 사람은 말이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것도 좋지만 항상 겸손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야. 땀을 흘려서 일해본 자만이 인생의 소중함을 더 잘하는 거거든. 그렇게 항상 저희 남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던 부모님 덕에 저와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를 다니다가 취미 생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목공의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도마도 만들고 작은 선반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은 공방에 다니는 저보다 3살 많은 직장인 남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상이 되게 선하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한쪽 다리를 절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친해진 후에 커피를 마시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 다리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인 거 아는데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서요. 아, 제 다리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니네요. 근데 저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다리를 둘 다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전 한쪽을 조금 저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데다가 취미 생활까지 하니까 이걸로도 참 감사한 거죠. 전 몸이 불편한데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절 참 세심하게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다가 제가 손가락을 종이에 베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연골 꺼내더니 제 손가락에 발라주는 거예요. 아유, 종이에 베이면 엄청 따갑고 아픈데 괜찮아? 내가 약 바르고 밴드도 붙여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뭐야, 오빤 연고랑 밴드까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 오빠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은 무슨 요술 가방인가 보다. 지난번에 나 덥다고 손 선풍기까지 꺼내서 틀어주고 내 옷에 단추 뜯어졌을 땐 반지꼬리 꺼내서 꿰매줬잖아.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뭘. 사실 난 항상 너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네가 아프면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너랑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필요할 만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야. 저는 항상 절 생각해주는 남자친구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데 정말 괜찮겠어요? 아가씨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어머님. 오빠가 다리 한쪽이 불편하긴 해도 저한테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인데 다리 한쪽 불편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다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리를 저는 걸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거든요. 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아빠가 은하 너한테 뭐 대단한 사익감 데려오라고 한 적이 있어? 돈 많은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도 필요 없으니까 적어도 몸은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리가 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제가 아빠를 계속 설득해봤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를 돌려보낸 후 부모님한테 울고불고 사정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다리를 보지 말고 저 사람 인성을 봐주시면 안 돼요? 비록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엄마까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은하 너 저 남자랑 결혼하면 네가 평생 힘들게 살 거야. 멀쩡한 사람도 처자식 부양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몸이 불편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럼 결국엔 그 고생을 네가 다 떠안게 되는 거라고. 물론 평범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제가 조금 더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가 그거 다 감당한다잖아요. 나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리가 불편해도 멀쩡히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시니까 하루는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하야, 내가 미안해. 내 주제에 너같이 좋은 여자를 넘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나 말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 만나. 내가 네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널 붙잡을 수가 없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내 인생을 왜 망쳐? 난 오히려 오빠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그날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 난 정말 오빠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오빠,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너무 놀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조금만 더 설득해보자. 우리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우리 마음 알아주실 거야.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었던 전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부모님께 다시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은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직업이 특출나게 잘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리 한쪽까지 이 모양이니 반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저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은하를 위해 제 한평생을 바칠 자신만큼은 있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금보다 2배, 3배로 고생을 하더라도 은하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엄마랑 아빠가 걱정하시는 게 뭔진 알겠는데 그거 다 극복할 자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네? 저와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자 이번엔 옆에 있던 제 남동생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휴, 누나가 저렇게나 좋다는데 그냥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겉모습이 멀쩡한 사람 중에서도 인성이 못돼 먹거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리 하나 조금 불편하다고 해도 서로 좋아하고 아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우리한테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누나 남자친구는 분명히 둘이서 성실하게 살 거예요. 다리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 남동생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아빠가 엄마와 잠깐 얘기를 나누시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하 너 정말 다 극복할 수 있어? 앞으로 살면서 힘든 일 많아도 다 이겨낼 수 있냐고. 너 살다가 조금 힘들다고 금방 이혼 소리 할 거면 나 절대 이 결혼 허락 못 해. 당연하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겨낼 거라고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자네 정말 우리 은하를 위해 평생 가정에 헌신할 수 있겠나?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자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는데 정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은하랑 결혼할 수 있게 허락만 해주시면 제 한 몸 다 바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부모가 억지로 떨어뜨려 놓는 것도 할 짓이 아니지. 그럼 우리도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일 테니 앞으로 우리 은하랑 결혼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게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전 우여곡절 끝에 30대 초반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정말 잘 지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하시길래 제가 염색약을 사다가 염색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 세아가 네가 날 변신시켜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보답하는 의미로 널 한번 변신시켜줘야겠다. 우리 오늘 백화점이랑 미용실이랑 아주 싹 한번 돌고 오자. 시어머닌 그날 절 미용실에 데려가 파마도 시켜주시고 예쁜 구두와 원피스도 사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사주신 원피스랑 구두까지 신고 자랑을 했더니 남편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깔깔 웃으며 제 남편을 놀리더라고요. 뭐야, 우리 형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가 됐네? 형, 방금 형수님한테 반했지? 연애 2년 동안이나 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또 반할 수가 있는 거야? 하여튼 우리 형도 완전히 순정파라니까, 순정파. 그러다가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제가 생신상을 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가 만든 음식들을 드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했는데 한 입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네. 세아가, 넌 어쩜 이렇게 음식도 잘하니? 특히 이 미역국은 네 시애미가 끓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다. 에이, 설마요. 그래도 어머님이 끓여주신 게 더 맛있겠죠. 아버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아, 농담 아니라니까. 나 더 안 먹고 못 배기겠으니 밥 한 그릇 더 다오. 오늘 아주 허리띠까지 풀고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것처럼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친정에 갔을 때 높은 데서 물건을 꺼내거나 무거운 걸 옮겨야 될 땐 무조건 솔선수범해서 나서곤 했어요. 게다가 한 번은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소파 등받이에 놓고 쓰는 허리 마사지기를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사지기 한번 사와봤어요. 제가 지금은 이것밖에 못 사드리지만 나중에 돈 더 많이 모으면 비싸고 좋은 안마의자 사드릴게요. 아유, 이것도 한 몇십만 원은 되어 보이는데 자네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 이번 달에 야근비를 많이 받아서 이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절대로 생활비 쪽에서 무리하게 산 거 아닙니다. 뭐? 야근비? 그럼 그만큼 야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아유, 자네가 힘들게 야근까지 해서 번 돈으로 산 걸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받나.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 절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물도 자기가 다 따르고 고기도 직접 다 굽고 반찬이 부족하면 먼저 일어나서 다 리필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밥을 먹다가 옷에 뭘 흘리기라도 하면 그것도 직접 다 물수건으로 닦아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그 모습을 되게 흐뭇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활짝 열린 걸까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내가 결혼 전에 자네를 반대했던 거 정말 미안하네. 자네 겉모습만 보고 우리 딸 힘들어질까봐 그랬어.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 딸한테 자네만한 남편감도 없는 것 같네. 세상에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도 힘든 티 하나도 안 내고 장인 장모도 그렇게나 챙기지 않는가.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엔 엄마도 한 말씀 하셨어요. 나도 자네의 모습 보면서 우리 딸이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 뭐니 뭐니 해도 여잔 자기를 사랑해주고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는 게 최고로 좋은 거거든. 자네가 섬세하게 우리 은하를 챙겨주는 거 보니까 우리 은하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가 그때 자네를 반대했던 게 후회될 지경이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잘 살았어요. 그때부터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애들을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5년쯤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몇 번 밀렸었는데 결국엔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많이 속상했는지 술 먹고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역시 난 당신을 고생시킬 팔자였나 봐. 당신이 멀쩡한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다리가 이렇다 보니까 취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이후에도 하루 종일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이력서를 수도 없이 넣었지만 번번이 구직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깨도 축 처지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서 저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출장 세차에 대해 알게 되어 남편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취직이 잘 안 되면 이참에 창업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알아보니까 출장 세차가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 소자본 창업이라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기술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으니까 배워서 같이 해보는 거 어때? 나도 이제 우리 애들 어린이집 들어갔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 후 저와 남편은 출장 세차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용하는 약품이나 도구 같은 것도 많고 구석구석 꼼꼼히 세차해야 되다 보니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배운 저희 부부는 결국 사업자를 내고 출장 세차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세차는 좌석 시트까지 다 드러내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 몸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분해하고 조립하는 건 기본이고 좁은 차 안에서 불편한 자세로 세차를 하다 보니 온몸에 근육통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저희 남편은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전혀 힘든 티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출장 세차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정말 놀랄만한 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쓰레기 봉투도 없이 조수석이랑 뒷좌석 바닥에 발 디딜 틈 없이 각종 음료수 병이랑 쓰레기들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편의점 샌드위치 같은 것도 먹다 남은 걸 그대로 버려놔서 차 문을 열자 악취 때문에 코를 쥐어 막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음료 같은 걸 엎질렀는지 차 여기저기가 찐득찐득하더라고요. 이런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아휴, 내가 살다 살다 차에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처음 봤네. 여보, 나 오늘 되게 신기한 경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출장 세차 일을 안 했으면
차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겠지? 그랬겠지. 그래도 이런 손님들이 차를 그대로 방치 안 하고 우리한테 새 차를 맡겨주는 게 어디야. 덕분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그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했으면 저도 같이 일하기 싫어졌을 텐데 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그 차를 깨끗하게 세차했는데 처음 봤을 때와는 180도 다르게 번쩍번쩍 빛나는 차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더군요. 우와, 이거 진짜 우리가 세차한 거 맞지? 나 여태까지 일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뿌듯해. 우리가 쓰레기차를 완전히 새 차로 바꿔줬잖아. 그러게. 역시 땀 흘린 보람이 있네. 내가 이 맛에 새 차 일을 한다니까. 저희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가족들도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더군요. 제가 홍보를 위해 손님들 허락을 받고 새 차 전후 사진을 SNS에 올리는데 저희 엄마가 심심할 때마다 그걸 구경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저와 남편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우리 딸이랑 사이를 참 잘 뒀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 그 새 차 전후 사진을 볼 때마다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대견하더라고. 특히 한서방 자는 다리도 불편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긴요. 저도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 아빠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 혼자 했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옆에서 같이 해주니까 저도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와이프 복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부가 시동생과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시동생이랑 친해서 종종 셋이 만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주를 마시던 시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는요, 여태까지 세상에서 저희 형이 제일 존경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다리가 불편한데도 주눅 들지 않고 항상 열심히 사니까요. 그런데 이젠 우리 형보다 형수님이 더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전 그냥 셀프 세차장 가서 제 차 세차하는 것도 되게 힘들던데 형수님은 그거보다 몇 배나 힘든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작고 연약한 여자 몸으로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조카들도 잘 키우고 저희 형한테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형수님 같은 와이프를 만나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야, 너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네 형수 같은 여자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걸? 아니지. 몇 명 없는 게 아니라 네 형수가 유일하지. 아유, 진짜. 둘이서 그러니까 내가 오글거려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여자니까 오늘 술은 내가 쏜다. 둘 다 먹고 싶은 안주 실컷 시켜. 그렇게 남편과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키우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도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시댁에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시동생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예비 동서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고 저하고는 동갑이라고 하더군요. 예비 동서는 애교가 많은 성격인지 처음 인사 온 날인데도 저희 시부모님한테 되게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1등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공부만 하느라 음식도 잘 못하고 살림도 잘 모르는데 뭐든지 다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예비 동서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희 시부모님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다 마쳤는데 예비 동서가 저한테도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형님,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라면서요? 저 결혼하면 형님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저랑 친하게 지내주실 거죠? 제가 형님한테 진짜 잘할게요. 그럼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지. 동서도 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 같은 며느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면 좋잖아.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만에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동서가 애교 있는 성격이다 보니 동서가 있을 때마다 시댁 분위기가 더 밝아졌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는 동서가 자기가 쏘겠다고 해서 다 같이 고급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동서가 저희 시부모님을 되게 챙기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입맛엔 좀 맞으세요? 여기 제가 전에 몇 번 와본 곳인데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 다 같이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맛있는 식당 알게 되면 무조건 다 같이 먹으러 가려고요. 저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치사하잖아요. 아유, 치사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네 덕에 이렇게 좋은 것도 먹어보니까 고맙기만 하지. 그나저나 작은 애 네가 오자고 한 식당이라 그런지 메뉴가 하나같이 다 맛있네. 그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한 후 동서가 계산을 하길래 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 도중에 동서가 화장실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아양을 떨던 동서가 갑자기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오늘 제 덕에 호강하셨네요. 형님은 평소에 이런 것도 못 드시잖아요. 보나마나 돈 많이 써봐야 뭐 족발이나 보쌈 같은 거나 드시겠죠. 언제 이런 고급 음식을 드셔보셨겠어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지금 나 비꼬는 것처럼 들린다? 비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형님은 저 같은 동서 얻은 거 행운으로 아세요. 변호사 동서 얻기가 뭐 어디 쉬운 줄 아세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고서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앞에선 그렇게 웃으며 친한 척 하더니 뒤에 와서 이렇게 180도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동서의 이상한 행동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동서가 다 같이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형님, 형님도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가서 우리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그래, 그거 참 재밌겠네. 그럼 여행 경비도 동서네랑 우리랑 반반씩 부담하면 되겠어. 그렇게 다 같이 신나서 어디로 여행을 갈지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나중에 동서랑 둘만 있을 때 갑자기 동서가 절 흘겨보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설마 진짜로 여행 따라가실 거 아니죠? 웬만하면 눈치껏 알아서 빠지시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랑 저랑 수준도 안 맞는데 같이 여행 다니면 너무 꼴사납잖아요. 뭐라고? 수준이 안 맞아서 꼴사납다고? 아깐 같이 가자고 하더니 그거 다 빈말이었구나. 그래, 나도 동서랑 기분 나빠서 여행 같이 못 가겠네. 그러니까 동서가 혼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던지 알아서 해. 수준 안 맞는 난 빠져줄 테니까. 결국 동서랑 시동생이 둘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도 또 시부모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형님도 같이 부산 가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다음엔 바쁘셔도 꼭 같이 가요. 아셨죠? 뭐?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가 나보고 눈치껏 알아서 빠지라며. 그래놓고 다음번에 꼭 같이 가자고? 네?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형님도 참 농담이 되게 심하시다. 형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커피나 좀 사러 가요. 어머님이 커피가 드시고 싶대요. 그렇게 동서와 같이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동서가 또 둘만 남으니까 180도 돌변하더군요. 형님,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어떡해요?
사람이 능력도 없어서 출장 세차까지 하는 주제. 눈치까지 그렇게 없어서 살겠어요? 형님 때문에 제 이미지 망치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라고? 동서 이제 보니까 완전 이중인격자구나. 어떻게 맨날 앞에선 착한 척하고 나랑 둘만 있을 때 이딴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나 동서가는 그딴 더러운 장난에 놀아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처신 똑바로 해. 알았어? 제가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동선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동서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 다 형님이 절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형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전 그냥 형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농담한 건데 그걸 그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냐고요. 그러자 저희 시동생이 동서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렇게 당신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 형수님이 오죽했으면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겠어. 난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형님이 나랑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어. 진짜란 말이야. 동서가 하도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동서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선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제 차가 좀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빨리 저희 집으로 와서 세차 좀 해주세요. 아참,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신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동서, 나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예약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 나 지금 동서랑 이렇게 통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 참, 되게 바쁜 척하네. 그럼 5만 원 더 줄 테니까 다른 예약 취소하고 여기로 와요. 그거면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5만 원? 내가 무슨 동서 시중 드는 사람이야? 5만 원 한 장에 오라고 하면 당장 달려가게? 나 예약 꽉 찼으니까 정 나한테 세차 받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예약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셀프 세차장 가서 직접 세차해. 알았어?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최근 들어 일을 무리해서 했더니 몸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시댁에 갔더니 시동생은 제가 걱정된다며 서랍에서 약을 찾아다 주고 시어머니도 저보고 방에 누워서 좀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잠깐만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저 준답시고 따뜻한 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형님, 아픈 척하고 누워 있으니까 편하겠네요. 시댁에 와서 형님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마 없을걸요? 동서, 나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야. 몸살기 때문에 지금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여기저기 근육통으로 아프단 말이야. 하긴 몸으로 일하니까 아프긴 하겠죠. 이래서 사람은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난 고급 인력이라 남는 시간에 필라테스도 다니고 건강관리 잘하거든요. 형님도 그거 알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만율도 높고 건강도 안 좋은 거. 형님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세상에 아픈 사람한테 굳이 와서 또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가더군요.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좋게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와 결혼한 저희 시동생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 행동이 도를 지나치게 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서가 결혼한 후 처음 맞는 시댁 제삿날이었는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제가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 와서 나랑 좀 같이 하자. 어머님은 지금 손목도 안 좋으신데 우리 둘이 빨리빨리 해서 끝내면 좋잖아. 알았어요, 형님. 저 그럼 제사 음식 만드는 거 잘 가르쳐 주실 거죠? 저 제사 음식도 잘 만드는
1등 며느리가 꼭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가족들 보는 앞이라 그런지 또 아양을 떨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부엌으로 온 동서가 제 옆에서 잠깐 전을 뒤집으며 도와주는 척을 하더니 저한테만 들릴 만한 작은 목소리로 또 이러는 거예요. 형님, 이런 거 하는데 꼭 절 불러야겠어요? 아, 어차피 나이도 똑같은데 굳이 형님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 야, 이런 건 나 끌어들이지 말고 그냥 네가 해. 직업도 천한 게 어디서 변호사인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있어? 네가 잘 뭘 모르나 본데 며느리도 다 급이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형님이어도 넌 영원히 내 아래라고. 세상에 이제 나의 반말까지 하면서 저한테 막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되물으니까 이젠 더 심한 말까지 내뱉더군요. 못 들었어? 이딴 건 나보다 급이 한참 아래 네가 다 하라고. 어디서 가짜는 게 형님 노릇을 하려고 난리야? 네가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까 다리나 쩔뚝이는 장인이랑 결혼하게 된 거야. 그거 다 벌 받은 거라고. 저는 저희 남편 흉까지 보는 동서의 말을 듣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동서한테 한마디 하려고 전을 뒤집던 뒤집개를 탁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먼저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가까이 와서 들었는지 저희 바로 뒤에 시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우리 형수님이랑 형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려?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막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이 뭐 잘못 들었겠지. 잘못 듣긴. 네가 우리 형수님한테 급 떨어진다고 반말로 무시하고 우리 형한테 다리나 절뚝이는 장애인이라고 비하한 거 다 들었어. 얼마나 우리 형수님 속 긁는데 재미가 붙었으면 내가 바로 뒤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차리냐? 나 솔직히 지난번 형수님이 네가 그딴 행동한다는 거 얘기해 주셨을 때 반신반의했거든? 근데 이제 보니 그때 형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다 사실인 것 같네. 네 그 더러운 실체 이젠 다 알 것 같다고.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채반에 식혀놓은 전을 하나 집어들어 동서의 얼굴에 던지더군요. 전을 맞아서 얼굴에 기름 버벅이 된 동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친 거 내가 아니라 너겠지. 너 원래 이렇게 이중인격인 여자였냐? 나랑 우리 부모님 앞에선 살랑살랑 애교 떨면서 뒤에선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던 거냐고. 나, 너 같은 여자랑은 소름 끼쳐서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헤어져. 헤어지자고. 뭐? 헤어지자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너랑 나 혼인신고도 안 했고 우리 사이 애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나 우리 형수님한테 함부로 하는 너 같은 여자랑은 절대로 같이 못 살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우리 형수님인데 너 같은 여자가 우리 형수님한테 그딴 식으로 하는 거 더는 못 참는다고. 그런데 그때 이번엔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동서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재수 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재수 씨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우리 와이프를 무시해요. 재수 씨가 아무리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성실하고 마음이 넓은 우리 와이프가 재수 씨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뭔데 우리 큰애를 무시해? 도대체 인성을 어디다가 팔아먹었길래 형님 되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냐고?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전 형님한테 한 번도 함부로 한 적 없는데 형님이 절 미워해서 절 나쁜 사람처럼 만든 거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가 네 형님이랑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10년이다. 네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네가 감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 한 명을 양아치처럼 괴롭혀? 너, 내가 다리 몽댕이 분지르기 전에 당장 여기서 나가. 넌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저 진짜 안 그랬어요. 어머니. 동서가 계속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동서는 시댁 식구들한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쫓겨난 후 시동생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번에 형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서로 어느 정도 오해가 있겠거니 했었는데 그 여자가 진짜로 형수님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을 줄은 몰랐어요. 저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다신 형수님한테 그 여자 안 나타나게 해드릴게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다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후 시동생이 집에 가서 동서한테 다시 한번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선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형님,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못되게 군 거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우리 그이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우리 그이 아니면 못 산단 말이에요. 형님도 아시죠? 제가 결혼 전부터 키 크고 잘생긴 그이한테 반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녀서 겨우 결혼했는데 이렇게 금방 헤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발 그이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참, 내가 서방님을 왜 설득해? 내가 서방님 보고 동서랑 헤어지라고 했어? 서방님이 동서의 그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끔찍해서 못 살겠다잖아. 그래도 우리 그이가 형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형님이 잘 말씀해 주시면 생각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게 이렇게 되기 싫었으면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가족들 앞에선 세상 제일 착한 척 해놓고 나랑 둘이 있을 땐 악마로 변한 건 동서 아니야. 나한테 그딴 식으로 했으면 언젠가 이런 결과도 있을 거라는 거 알았어야지. 아무튼 난 서방님이 결정한 일에 참견할 생각 없으니까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어차피 이제 동서랑 나랑은 남남이니까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알았어? 형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 그 후에도 몇 번 더 동서한테 전화가 오길래 전 동서의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라 헤어지는 것도 금방이더군요. 그 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시동생이 가족들 모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에 분란 일으킨 거 정말 죄송해요. 이게 다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도 그 여자가 절 좋다고 하고 저한테 다 맞춰주길래 좋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악마같이 끔찍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방님,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서방님도 속은 건데 이게 어떻게 서방님 잘못이겠어요. 잘생긴 서방님 쟁취하려고 본성을 숨기고 철저하게 연기한 그 여자 잘못이죠. 시동생이 계속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전 진짜 괜찮다고 시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남자하면 꼬셔보겠다고 작정하고 연기하는데 어떤 남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이런 일 일어난 건 100%전 동서 잘못이지 시동생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동서는 저희 가족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전 예전처럼 똑같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행주로 상을 닦으려고 하는데 이제 8살이 된 제 아들이 제 손에 있던 행주를 가져가더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상 이렇게 닦는 거 맞아요? 이 정도면 깨끗하게 잘 닦은 거죠? 이야, 우리 혜준이 이제 상 닦을 줄도 아네. 우리 귀여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엄마, 저 싱크대에서 행주도 빨아보면 안 돼요? 옛날부터 한번 꼭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놔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식탁 의자를 밟고 올라가 행주를 조물조물 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손주가 한서방을 닮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가정적인 남자로 자라고 있구만.
우리 한서방도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이인데 우리 손주도 나중에 한서방 못지않게 멋있는 사이가 되겠어. 하여튼 아빠랑 아들이랑 참 붕어빵처럼 닮았다니까. 그런데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이러더군요. 할머니, 저도 아빠 닮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빠랑 나랑 눈이 똑같이 생겼대요. 오빠만 아빠랑 붕어빵인 게 아니라 저도 붕어빵이라고요. 그 말에 저희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도 시동생이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결혼까지 한 여자랑 헤어졌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시동생은 우울해하는 기색 없이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형수님, 이번에 제가 다 쏠 테니까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지난번에 다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형수님한테 빠지라고 하는 바람에 같이 못 갔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회박 놀 사람도 없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요. 네? 그럴까요, 그럼? 그런데 진짜로 서방님이 다 쏘게요? 우리 애들까지 다 가려면 드는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 그 정도는 부담할 능력 되거든요. 제가 진짜 멋있는 호텔 예약할 테니까 편하게 호캉스 즐기다 오자고요. 형수님은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빈몸으로 오시면 돼요. 그냥 아예 지갑을 집에 놓고 오세요. 아이 참,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반씩 부담해요. 서방님도 힘들게 일하는데 혼자 부담하게 하면 안 되죠. 시동생이 가족 여행을 제안해서 조만간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관광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요. 한때 저한테 못된 짓을 하면서 물을 흐려놓았던 전 동서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다른 누군가로 인해 망가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요. 겉에 턱시도를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턱시도처럼 깔끔한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판단할 순 없다는 뜻이죠. 아마 겉모습만 봤다면 한쪽 다리를 저는 저희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또 변호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시부모님께 아양 떠는 전 동서는 1등 며느리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까지 파악했을 때 저희 남편과 전 동서에게 내릴 수 있는 평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죠. 저희 남편은 몸이 불편하지만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고 전 동서는 능력은 있지만 인성이 더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면 저희 전 동서 같은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고 제 남편 같은 좋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남편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고 화목한 양가 식구들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라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 반짝이는 진주가 들어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